예, 오늘도 이슈 대담 함께 하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셨죠. 이양수 행정관,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 반환점을 도는 즈음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담화 내용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네. 키워드가 경제죠.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임금 피크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간곡하게라는 말이 5번 이상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엔 담화문이라기보다는 좀 호소문에 좀 가깝지 않나. 국민들한테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2%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 같고요. 뭐 이 아르바이트생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아마 수치는 더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호소문이 좀 국민들한테 잘 전달돼서 이런 여론이 좀 형성돼서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청년 실업 문제는 뭐 제가 체감을 해요. 저희 자식이나 우리 과학생들이나 참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런 거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한 20년 넘게 기자를 하시면서 기자 질의응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메르스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내용 자체를 보자면 다 옳은 말씀인데, 이 기자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즉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수 있는 게 기자의 권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기자회견을 딱 2번 하셨어요. 작년 연두회견과 올해 연두회견. 그리고 이제 대국민당은 4번째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150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0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는 출입할 때 한 번도 대통령한테 질문 못하고 나오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이제 하는 것 쪽으로 이제 검토되다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사실은 기자들 질문은 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질문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박근영 씨 문제라든지, 최근에 메르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남북 관계가 이런 걸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질문하면 오히려 이거보다 더 그것들이 기사 크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문을 딱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물론 하고 싶은 말씀 많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또 많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보장해 주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야의 반응, 뭐 이거는 안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김무성 대표의 얘기, 그리고 야당은 뭐 독백과 훈시뿐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야의 반응 한번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나라가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대통령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또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절체절명의 이 상황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수용해 주시고, 대국민 담화는 민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도 국민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의 반응은 뭐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뭐 하면은 야당은 그렇고 여당은 또 그렇고 뭐 이게 어떻게 야당이 저렇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대통령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다.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옷 색깔에 따라서 좀 정책 메시지가 네. 많이 달랐습니다. 저 취임할 때는 좀 카키색 입고 나와서 뭔가 좀 전투적인 문제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핑크색 입고 나왔을 때는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얀색 옷 입고 나왔을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왔었고,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나와서 할 때 이제 빨간 옷을 입고 나왔고, 즉 빨간 옷이 열정과 뭐 정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이제 후반기에 노동개혁이라든지 4대 개혁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뜻에서 이제 빨간 옷 입고 나오셨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좀 더워 보였습니다. 아니요, 더워 보이죠? 예. 우리 보니까 최 변호사님 좀 덥게 보이시는 건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근데, 자, 오늘 빠진 얘기가 또 있어요. 사실은. 특사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김재원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부담을 갖고 있다. 특사에 대해서요. 왜? 롯데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러니까 분명히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다. 경제 살려야죠. 그건 누구든 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벌을 구속시킨 그럼 경제 죽이기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쭉 이제 놓고서 보면은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있다가 사면받고 나왔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지는 않았다. 뭐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인 사면이 과연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그 혁신센터들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벤처 업체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좀 더 활발한 투자와 좀 더 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정말 연구 결과상으로는 그동안 통계학상으로는 별로 네.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내보내서 투자 활성화를 좀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고육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지금 롯데그룹 얘기,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다른 기업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재벌 기업들의 이른바 황제 경영, 손가락 경영, 손가락 딱 하면은 그대로 일이 된다라는 마법의 손가락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자, 바로 그 롯데 얘기 잠깐만 짚어보죠. 이 롯데가 외국인 기업임을 인정한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죠, 최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한 내부 보고서를 해서 예. 관심 있게 봤는데요. 예. 그 근거가 예. 1분기 보고서 중에서 예. 주식회사 호텔 롯데는 79년 12월 31일에 일본 소재 롯데 물류 등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 법인이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법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사실 그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외국의 소재를 둔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이죠. 여기서 보면은 일본 소재 롯데 물류입니다. 일본 소재 롯데 물류가 우리나라 회사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의 1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법상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예전에 공기업이었던 회사들도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인정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고 해서 외국인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되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굉장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이 롯데가 과연 일본 기업이냐 우리나라 기업이냐, 뭐 일본 기업은 상관은 없는데 일본 기업으로서 혜택을 볼 건 다 보고 이제 와서 우리나라 기업인 것처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고 해서 외국인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 소재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 혜택은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백 팀장님, 네. 지금 그 무슨 LG주회사인가 뭐 이런 게 요새 신문에 많이 네. 나더라고요.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사실 그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예. 그 기업의 사실 총사령탑 역할을 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한 매체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예. 이게 지금 그 페이퍼 컴퍼니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페이퍼 컴퍼니. 아,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이게 한 주소를 찾아갔더니 바로 이 신격호 회장님 자택 주소로 나와버렸어요. 예.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나머지 지금 10개는 신동빈 또 회장 소유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금감원 같은 데서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국 기업이다 일본 기업이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 기업이다 아니다 지금 따질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일본에 관한 문제이고 또 자꾸 본인이 한국계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롯데월드타워 오늘 엄청난 태극기를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광복절을 기념해서 걸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니까 이제 자꾸 논란을 본인들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예.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겠죠. 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고용이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만큼 롯데 입장에서 본다면 좀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그런 국내 기업에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한들 즉 어떤 주수에 대한 상속에 대한 이런 결정권들은 오히려 이제 일본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L1에서부터 L12까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아무도 정체를 모르고 이 회사가 이제 일본에 소유주가 있는데 결국 그 회사의 자본들이 한국의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우리가 매일 소비해주고 우리가 매일 팔아주고 하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과 결정권한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고 지금 보면 롯데가 이제 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아요. 네. 또 일본에서 보면 그 태극기를 건걸 두고 또 이제 일본 또 소비자들이 아니, 한국 알아, 쪽이네. 지금 뭐 한국이나 이렇게 되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일본 기업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참 지금 롯데 사정이 보면 굉장히 샌드위치 신세인데 예. 뭔가 하여튼 이 구조가 명확히 좀 정리가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보시면 저는 우리 정부 당국이 이게 과연 롯데의 도덕적 책임만 그냥 롯데에만 지우면 되는가?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가? 이런 걸 좀 반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금감원들은 과연 이때 지분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었다는데 왜 파악을 하고 안 왔었는지 공정거래위는 사실 뭐 한일 간에 지금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식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공모채권을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기업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과연 뭘 했는지 관세청 국세청은 뭐 했는지 예. 이제 지금 부랴부랴 뭐 이제 세무조사를 한다, 자료를 요청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롯데, 그런데 어쨌든 소유 구조가 신격호 회장 빠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경에 손가락 딱 하면은 한다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유사한 그러한 자기 고백이라고는 하기 힘들죠. 회사를 떠나면서 한 사람이 회사 게시판에 올린 뜻깊은 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땅콩 회항. 그죠?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이제 퇴직을 앞둔 대한항공 부기장이 사내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남겼는데 내용 잠깐 팀장님 전해주시죠. 예, 그 사내 게시판 소통광장이라는 곳이 이제 사내 대한항공의 그 사내 소위 말하면 게시판으로 할 얘기는 다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일 퇴사 10일 남겨둔 이분이 그 동안에 그 억눌렀던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냈습니다. 뭐 단체 협약 위반이라든가. 또 뭐 타항공사에 수준 못 미치는 월급, 또 사소한 업무적 실수로 각종 징계를 뭐 남발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회장 곁에 듣기 좋은 뭐 아청꾼, 탄광오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2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운항을 하는데 원래 5일간 거기 호텔에서 투숙을 못하게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타항공사를 타고 거기서 다시 또 귀국을 하면
이게 엄청난 5배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지시를 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방통행식 지시를 따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비사들 그 비용을 절감한다 그래서 이 간식방을 없애버렸는데 이 지시를 원위치 시키면 1년간 더 간식방을 줄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올렸는데 조양호 회장께서는 아마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답변하고 개선한 점이 없었다. 이런 말이 지금 칼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도 그 누구죠? 그 따님 조연아 전 부사장의 사건탈을 겪으면서 그거 때문에라도 이 댓글을 단 거 아닌가. 그래도 보면 딸보단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 변호사님? 안 그래도 뭐 이번에 댓글 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조연아 전 부회장보다는 낫구나, 뭐 부사장보다는 낫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듣겠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개선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까지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게 주변에 귀를 막는 탐관오리들만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장님이 그냥 나는 댓글에 소통을 하고 들을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직원들 개개인이 회장님을 바로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소통 광장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만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중요한 뭐 결단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임원들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임원들이 회장의 귀를 막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회사 구조를 가졌다면 그러면 결국은 또 예전에 땅콩향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최근에 조종사들을 우리나라 쪽에 많이 스카우트해 간다고 합니다. 연봉이 막 2억, 3억씩 해서 중국 지금 항공들이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그 기장들이 다들 중국으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부기장님도 이제 퇴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좋은 인력들이 보면 이런 어떤 그 구시대적인 문화, 이 회사 문화 이런 데서 좀 견디지 못해서 다른 데로 많이 떠나시거든요. 즉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대한항공뿐만 아니고 나머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서 사람들을 인력을 끌어당겨 가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좋은 인력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직장에서 뭔가 좀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고 좀 뭔가 직장 문화가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인 지시라든지 또 사주에 의한 일방적인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면 정말 더 이상 직장을 다닐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게 사실 이 그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부의 특혜 속에서 크는 거지 않습니까? 항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대해서 항공사에 큰 이익이 가기도 하고 이익이 덜 가기도 하는데 정부가 대한항공을 그동안 국적기라 해서 굉장히 배려한 측면이 많고요. 특히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 아주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고 뭐 어차피 단독 업체니까요, 독점 업체니까 그런 지위를 누려서 지금 이만큼 컸으면 결국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건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대한항공이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런 방만한 생각들이 결국 그 옛날 조현아 부사장 수사 받으러 갔을 때 뭐 임원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시켜놓는다든지 비행기 탈 때 그 오너 가족들에 대해서는 물 온도, 커피 온도, 음악 소리까지 데시벨까지 맞추는 이런 한심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는 결국 최고 책임자인 조양호 회장이 무관심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다든지.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이 대한항공의 경직된 문화라든지 지금 이 부기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양호 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한 가지 이렇게 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기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지금 그 대한항공 전 직원들의 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에서 가만히 있을 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게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터져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거 계속 오너십만 주장을 하고 내가 기업 오너인데 니들한테 월급 주니까 다 따라와 라는 멘탈을 갖고 있는 이상은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 헤쳐나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의 경제는 살진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